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잘 추려내면 그리고 이 기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서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통일된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비키스토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점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비키스토리의 이 많은 부분이 결국 그거를 연구했던 학문이 결국 과학이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눈으로 보는 역사처럼 돼버리는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왜 필요하냐라는 제 질문을 던졌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비키스토리는 왜 필요하냐 라는 질문을 똑같이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충 이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다 뭐 있긴 한데 이제 여기는 약간 제 그 주관이 약간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역사는 현재의 역사는 그러니까 문명 그 중에 문자로 기록된 것만 다뤘지만 거기서 더 나가면 결국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리고 그 문명의 주체가 결국 인간이고 그다음에 그 인간이 어디서 왔나를 이렇게 아주 일찍 초기 우주부터 따지는 거니까 이게 결국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궁극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고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스토리를 만드는 인류를 위한 거대 서사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비키스토리의 이제 첫 번째 필요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그 E.H. 카가 했던 말을 패러디해서 그래서 비키스토리는 이제 이 인간과 우주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 얘기할 때 그 지금까지 보면 그 역사가 이제 역사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그 역사 공동체에서 역사를 왜 하느냐 그거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위한 서사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지구상에서 너무 번성을 해서 이제 그 인류학자나 이제 지질학자들이 다 현재를 인류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지구의 운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명을 보니까 너무 고도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량이 늘어나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 이런 거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그래서 인류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류 전체가 그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기 위한 서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비키스토리가 거기에 딱 맞는 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러니까 앞에 2개는 거창한 얘기지만 사실 좀 너무 거창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닌 거고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비키스토리는 그 인간이 그 융합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그 좋다. 그래서 이 융합적 사고 교육을 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 같다. 비키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 그래서 일단 내용적으로도 이게 그 과학의 그 많은 부분,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 화학하고 뭐 지질학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문과학에서도 인류학, 사회학, 그다음에 그 역사 이런 거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잘 찾아보면 그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엮으면 이게 교육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사, 지식인, 과학자들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이게 이제 그 교육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그 교육의 관점에서 이게 또 이걸 꺼야 됩니다.
그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키 스토리를 교육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이제 보니까 먼저 그래서 이게 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통섭적인 개념들을 잘 정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약간 물리학자다 보니까 약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걸 제시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 전체 빅 히스토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섭적인 개념이 뭐가 있나를 보면 이제 에너지, 정보, 조직과 진화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저거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이게 워낙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과학과 이제 인문학, 사회학들이 엮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과연 할 만한 얘기들이 뭐가 있나라는 걸 핵심 지식을 좀 뽑아내야 되겠다,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주의 진화, 별과 행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녹여내야 됩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문명으로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석 연료가 이제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식으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서사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빅 히스토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이고,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그 실질적으로 뭐 거창한 얘기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교육에 활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전체를 흐르는 통합적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걸 몇 가지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변화와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그 통섭적 개념으로 네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뽑아서 그 에너지하고 조직화에 대한 얘기만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를 보는데 변화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우주론 전공인데 그 우주론이 이제 한 100년 됐는데 그 우주론을 100년을 연구해서 얻어낸 가장 큰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은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그 다른 관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은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탐구하는데 그렇게 탐구를 해왔다면 지금은 사람을 탐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한다라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 말이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은 폼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하나 집어넣고 여기 말도 이런 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판타레이 그 헤라클리투스가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변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요 페이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도 이제 변한다라는 그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뭐가 변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죠, 이제. 근데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 변화의 방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도 중요한 주제긴 해서,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이제 시간이라는 걸 다루면서 시간의 방향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그 물리 법칙이 연력학 제2 법칙인데 거기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주 전체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해서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많은 걸 설명을 하려고 듭니다. 네. 근데
비슷하게 그러면 빅히스토리에서는 이런 변화의 방향성이 뭐가 있나?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빅히스토리를 구성하는 이 전체 흐름의 핵심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말로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딴지를 걸 수 없는 문장으로. 그래서 빅히스토리의 그런 그 변화의 양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점 더 복잡한 열린 개가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열린 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린 개는 바깥에 있는 환경과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닫힌 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곧장 그걸로 끝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열린 개는 외부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가 끊임없이 엔트로피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고 저한테 이제 복잡해진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김범준 교수한테 떠넘겨야죠. 자,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전개한 이 빅히스토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변화의 방향을 뭘로 봤냐면 복잡도의 증가라고 이제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턱 넘기, 스레스홀드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그럼 스레스홀드가 뭐냐? 사실 이것도 그 제가 이제 데이비드 크리스천 책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잘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턱이 그냥 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그럴듯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밑에 벌써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 이제 복잡도의 증가, 문턱 넘기의 장점은 뭐냐? 뭐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흥미로운 스토리인데. 제 단점은 이제 이거 저 같은 과학자가 보면 정량적이지가 않다. 예. 그래서 복잡도가 이게 물리학자들도 잘 정의 못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게 의미가 뭐냐? 쉽지가 않은 건데 그걸 통해서 문턱 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그 문턱 넘기라는 게 복잡도의 도약이냐? 뭐 이런 이제 어쨌든 현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스레스홀드라는 게 이제 8개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정량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것만 빼면 저는 뭐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다른 구성을 해보는 거는 어떻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렇게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좀 해보신 분도 있는데, 체이슨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천체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분도 빅히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분은 근데 이 물리학자의 한계예요. 이제 양으로 안 하면은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뭐 양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안한 게 이제 에너지 레이트 덴서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물질이 있으면 그 단위 물질의 질량당 출입하는 에너지의 그 일요리니까 파워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역사의 그것들이 계속 증가해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은하, 태양, 지구,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인간의 사회가 보면 이게 그 단위 질량당 출입하는 에너지, 그 파워, 인류이 계속 커져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사실을 보면 우리 몸이 그 매출입하는 에너지도 그 태양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장점은 이제 정량적 근거가 있다라는 무슨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걸 약간 진화의 동력학하고 이제 에너지가 나오니까 약간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이제 단점은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스레스홀드 가지고 해놓은 재미있는 얘기들 다 잡아내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왜냐하면 놓치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레이트 덴서티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제가 집어넣은 이런 관점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집어넣은 건데, 이건 뭐냐면
계속 복잡도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복잡도라는 건 잘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약간 이제 조직화라는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말로 바꿔서 눈에 보이는 조직화가 뭐가 있냐. 근데 그게 여기 이렇게 당장에 보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눠놨죠. 그래서 분자, 세포, 인간, 사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구별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량화는 안 해도 적어도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이 분자의 집단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집단이다. 사회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집단이다. 그러니까 개체와 집단 간의 관계가 이렇게 엮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 조직화가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아래 여기 우리가 이제 놓친 많은 중간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개체가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관점들 이런 걸 가지고 볼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개념, 그러니까 통섭적 개념 2가지 이제 에너지하고 조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먼저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빅히스토리의 역사 공동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근데 그냥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이 뭐냐인데 이 질문을 일단 제목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당연히 역사학을 하든 인류학을 하든 뭘 하든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근데 빅히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면 첫 단계가 우리는 물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하는 얘기죠. 근데 빅히스토리에서는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서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역사를 얘기할 때도 물질의 기원이 뭐냐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고 그래서 다양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여기도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저는 물리학자라 1시간 떠들려고 하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이제 HCNO 4개의 주 원소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이런 거.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김용표 교수님이 훨씬 전문가실 텐데 제가 주름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물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물질이 끊임없이 교체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우리는 이제 생명이다 라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생명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물론 이 얘기만 해도 또 우리 김홍표 교수님은 1시간 하실 거예요. 생명이 뭐다라는 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뭐 대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생명이 뭐다라는 걸로 이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기 때문에 또 꼭 해야 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생명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환경에서 얻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독립된 이 생명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도 인간 자체를 만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 전체, 그 생명체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조금 적어놓은 얘기는 있는데 이런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면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생명체긴 생명체인데 지적 생명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갖고 있는데 동물적 지능이 있고 뭐 사회적 지능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생명체에서 왜 우리가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됐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은 지적 생명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독립된 생명이 아니고, 근데
앞에서 이미 그 사회적 지능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냐인데, 꼭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제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히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간이 이룩한 대부분의 역사는 인간 개인의 인간이 이룩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집단이 이룩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문명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고 그 다음에 보면 아마 인간 개인이었다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다라는 질문 자체도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 그 우리가 무엇이든가도 시간이 가면 계속 바뀔 거다. 앞으로도 바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게 현재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의 중요한 이슈가 이제 이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문명 상태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게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달라지냐면 인간 개인의 그 뭐 유전적인 그러니까 DNA가 담고 있는 그 능력이 한꺼번에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신에 뭐가 크게 바뀔 거냐면 인간이 이루고 있는 그 집단의 사회적인 관계가 크게 바뀔 거다.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오면 그 관계가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초인간, 그냥 그 우리 개체인 인간이 거대 정보망하고 인공지능망 같은 거에 연결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이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연결에 의해서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빅히스토리에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디 가나 이게 미래학이 중요해지면 거기 다 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사를 얘기할 때 앞에 미래를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전체적인 빅히스토리를 아울러서 이런 얘기도 결국은 이제 한 번은 해야 될 거다. 라는 뜻에서 우리의 미래 얘기도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전에 원래 이제 빅히스토리는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물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본론이죠. 기원 얘기. 그래서 우주의 기원 뭐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본론은 다 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보기로 하고 저는 할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통섭적 개념 중에 에너지와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빅히스토리에 나온 내용을 이제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이 얘기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에너지 개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얘기의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원래 저는 우주론을 하니까 우리 우주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었나 이 얘기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생물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에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각색을 하면 모든 정보 처리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려면 에너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에너지를 다 얻어와야 되고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놀랍게도 지구상에 있는 그 대부분의 생명체가 거의 통일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획득하고 소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만들어진 과정은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적해 봐야죠. 그래서 이게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독립적인 이 세포로 있던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라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국 내부 공생이라는 같이 살게 되면서 이것들이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주느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 했던 세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포도당 하나 가지고 이제 ATP를 32개를 만들 수 있다. 또 보니까 이제 우리 저희 어린 시절에 생물학 배울 때는 이게 38개였는데 우리 딸내미 교과서를 봤더니 32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옥효 교수님?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예. 지구 상태나 뭐그 환경에 따라서 몇 개에서 몇 개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기 32개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한 20몇 개에서 32개 정도 따로 맞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물리학자로서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그 미토콘드리아의 등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에너지 공급에 규격하다 이거.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규격 배터리를 만들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이걸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세포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ATP를 끌어다가 그 화학 반응의 에너지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도 이제 엽록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생산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의 역사에서 이런 이 에너지의 공급의 혁신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엽록체가 생겨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많은 그 생태계라는 게 이제 드디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면 처음에 이제 이 광합성을 냈던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미 그때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한번 출현을 했던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영향으로 지구에 산소라는 게 생겨나서 지구의 환경이 확 바뀌게 되죠. 네.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짓도 이거하고 비슷한 짓인데 약간 나쁜 쪽으로. 저걸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어서 지구에 공급한 것도 그 외에 못지않은 나쁜 짓일 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의 변화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고 육지 생물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등장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시스템이 생겨서 에너지를 굉장히 잘 공급해 줄 수 있어야 결국 에너지의 공급이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고 이제 다세포 생물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 이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생산이 많이 됨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라는 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제 각자가 에너지 생산을 하면은 세상이 편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생산을 하니까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포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 안 하고 남의 거 뺏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 전략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근데 이 전략이 먹히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생산과 포식의 공진화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식이라는 게 또 좋은 점은 이게 굉장히 개체로 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생명체보다 훨씬 에너지 공급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대신에 나쁜 점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싸워야 된다라는 거고 조금 과격하게 해석하면 지금 인간들이 결국 나중에 전쟁 벌이고 하는 것도 이게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해놓은 농경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 생태계상에서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농경이 등장한 이유 이런 게 사실은 재미있는 토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읽은 호모사피엔스 같은 데서도 보면 이거 굉장히 한 챕터 정도로 재미있게 다루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그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나. 물론 이제 뭐 아직도 결판이 나진 않았지만, 이게 농사가 먼저냐, 그 큰 도시 생성이 먼저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실히 결론이 나진 않았죠. 지금 이제 인간이 많이 모여 산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농경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농경을 한번 시작을 해요.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가려면 지금 현재 있는 집단의 규모를 확 줄여서 뭔가 이런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런 면이 있어요.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요. 그럼 에너지 생산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고 그 인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이제 확 늘어가지고, 현재는 늘어도 너무 늘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그러니까 전체 이 포유동물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만 년 전에는 인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 정도, 이게 농사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와 있냐면, 인간이 키우는 소가 67%, 사람이 32% 해서 합치면, 이것만 가지고 대부분이고 나머지 다 해봤자 1%밖에 안 된다라는 놀라운 문제. 그래서 마리수로는 닭이 제일 많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 닭의 마리수가 210억 마리인가. 1년에 사람들이 먹는 닭 마리수가 그거보다 많다 그래요. 닭이 1년을 못 산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질시대 구별할 때 인류 세대의 그 증거는 뭐냐, 닭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에너지 가지고 이거를 따져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키스토리에 재미있는 이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그 비키스토리를 읽는데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거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의 이제 결정판은 이게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인류가 쓰는 이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냐. 기본적으로 현재는 태양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신을 잘 모셔야 된다. 우리의 주신이다, 이게 정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이냐, 이런 거 물어봐야죠. 저는 이렇게 천체 물리학자로서 얘기하면, 그럴 리가 있나. 태양의 수명이 있는데 45억 년, 50억 년 가면은 태양 끝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그 역사라든지 문명의 역사로 보건대 그 정도면 무한대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태양에 의존해서 살 수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문명의 역사를 보면, 자, 옆에 이제 그 그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 1800년대 중반부터 인간들이 사용해온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서 그 어떤 에너지가 이제 얼마의 비율로 쓰였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게 바이오매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사, 식량 생산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얻어진 에너지인데,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근데 물론 이것도 많이 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여기 까만 건 석탄이요, 노란 건 기름이고 파란 건 가스예요. 천연가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증가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20세기에 이 엄청난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과격한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라는 거를 캐가지고 쓰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화석 연료가 없었다면 현재의 문명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 것이냐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꾸로 이제 현재는 걱정을 해야 되죠. 이제 저걸 많이 쓰니까 뭐 기후 위기가 온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론은 이제 우리 뭐 피할 길 없이 결국 태양신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 태양신이 어느 길로 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태양광에 의한 태양 전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라는 거고, 이게 그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이뤘던 그 생명의 그 에너지 혁명을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한 번 더 해야 될 거다, 결국은. 그게 태양 전지 잘 만들고, 태양 전지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뿐만이 아니라 공급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뭔가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이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에너지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 결국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비의 증가 없이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생명체의 역사에서도 보면 에너지의 증가 없이 과연 생명이 더 나은 고등 생명이나 이런 걸로 진화할 수 있었겠는가 묻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인류가 지난 20세기에 해온 걸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횡재를 해가지고 이제 화석연료라는 걸 얻어서 확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다음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 까만 게 뭐냐 하면 인구 증가예요. 이 인구의 증가가 갑자기 20세기에 정말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 급격한 증가가 결국 인간이 이제 농사 짓고 뭐 이래가지고 에너지 공급이 늘어서가 아닌 것 같고 순전히 그 20세기에 갑자기 이 늘어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 얻어진 기술 혁신 이게 뭐냐면 비료 만들고 기계화되고 이런 걸로 식량 생산이 확 늘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식의 발전은 이제 계속 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공급 없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뒤에 이제 조직화 얘기 때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근데 이 인간 문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자체가 는다라는 거예요. 집단이 커진다라는 것도 문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할 때 이런 걸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요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그 비키 스토리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가 잘 이제 납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개념으로 이제 조직화라는 건데, 저는 앞에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이렇게 현재 보건대 적어도 이렇게 4단계의 그 계층이 다른 이제 조직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아니 그 왜 그냥 각자 흩어져 살면 되지 왜 집단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집단을 모이면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빅히스토리적인 접근에서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모여서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다. 또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더 물리적인 설명은 이제 그러니까 인류 밀도가 증가를 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모이면 우리가 에너지를 획득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런 건 이제 나이브한 설명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조직화를 잘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잉여 에너지가 생기고 그 잉여 에너지에 의해서 더욱더 조직화가 가속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나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4단계에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에너지가 남아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조직화가 일어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냐는데 이런 모습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보면 결국 그 분자가 모여서 세포를 이루고 세포가 모여서 이런 그 고등동물, 그러니까 다세포 동물이 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의 진화라고 부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인간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회도 집단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회 집단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가 빅히스토리를 통해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른 계층에서 일어나는데 결국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층이 달라도 조직화되는 이유와 과정이 유사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조직화가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직화되는데 의외로 인간의 지능이 높다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을 이룬다라는 게 훨씬 중요하고 거기서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해서 그렇다면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 진화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거꾸로 그걸 가지고 사회 진화의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이게 이제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하면 이제 과학자가 불화를 넘는 때도 있는데 그냥 일단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있는데 이 그림 보면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세포죠. 이 세포가 몇 개로 돼 있냐? 분자가 4천만 개쯤 있다 그래요. 이 인간의 세포는 큰 세포니까 4천만 개 이런 거 안 세보셨죠?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라 이제 저 생물학을 공부할 때도 저런 질문을 실제로 궁금해했었어요. 도대체 분자 몇 개가 모여야 세포가 되는가? 그 개수가 의외로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몇 개 이하로는 이런 고등 기능, 그러니까 조직화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분자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이 분자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학 사이클을 다 그려놓은 거랍니다.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 않죠. 저도 저 고등학교 때 저 중에 딱 2개만 외우잖아요. 우리가 켈빈 사이클하고 TCA 사이클 그거 외워가지고 시험 봤던. 근데 외우려면 얼마나 싫어요. 근데 이 비키 스토리를 배우면 그 사이클이 에너지 순환 과정이고 그 에너지 순환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다 동작하고 돌아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영적 감흥이 생기면 그 TCA 사이클이 잘 외워지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경배 교수님? 아닙니까? 안 외워집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저 분자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그냥 간단한 세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포도 이미 엄청나게 조직화된 집단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 세포가 모여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은 세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예, 더 많아요. 예, 인간 세포 30조 개쯤 있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설명에 있지만 인간의 세포는 30조 개인데 우리 몸에 이제 공생 박테리아의 수가 100조 개쯤 된다고. 그래서 남의 세포가 개수는 더 많죠 이제. 세포의 종류는 이제 200종쯤 되고 이렇게 조직을 이뤄서 우리 몸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이만큼 정말 대단한 장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이 정도면 예술이다. 이게 여기 있는 게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세포의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모습.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엄청난 생물종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2단계에 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많이 모이면 뭐가 좋으냐 이 질문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했던 그 기능이 뭐냐면 생명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번식해서 계속 유전자를 퍼뜨리고 하는 건 세포들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세포들이 모여서 나온 이 다세포동물은 뭘 더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류학 하시는 분들은 인간은 세포보다 훨씬 많은 걸 한다. 그러면서 얘기로 드는 게 뭐냐면 지능이 있고 자아도 있고 의식하지 않느냐. 근데 물론 이런 거를 이제 창발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는 못했지만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스케일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스케일이 뭐냐면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하나였던 거는 못하지만 그게 한 30조개쯤 모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심플리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위에 한 단계 더 있잖아요.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의 정체가 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설명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제대로 설명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 집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예를 들어 수렵 채집 집단이면 수십 명 모인 수준에서 현대 그 큰 국가 보통 적어도 수천만이 모여서 이제 이런 집단을 이루는데 그럼 그 집단 안에 이 인간의 기능 그걸 직업이라고 부른다면 그 직업의 숫자가 수만 종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직업의 숫자가 그 사회가 얼마나 조직화된 사회를 드러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렵 채집 사회에는 직업 몇 개 안 돼요. 농경 사회도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현대 사회는 엄청나게 직업이 많아졌다는 게 그만큼 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조직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런 단계 조직화되는 그 계층을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재미있게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생각해 볼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정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써놨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이 그 고도화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재 이제 20세기에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를 조직하는 거 플러스 심지어는 그 농경이라는 것조차도 이걸 최초로 발명한 종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입군개미 같은 경우에 보면 얘네들이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살아요. 그러면서 한 집단을 이루고 고도의 조직화된 사회를 이룹니다. 직업도 나눠 있고 심지어 길도 고속도로가 있고 그냥 작은 통로들이 있고 얘네들 농사 지어요. 인간보다 훨씬 일찍부터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이 그림이 뭘 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발굴을 하고 있죠. 역사 유물 발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뭘 발굴하고 있냐면 개미집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저 사회를 저걸 다 찾아가서 해보면 저게 엄청나게 조직화된 그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럼 개미가 지능이 높냐? 이게 아니다. 라는 걸.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거리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물질의 기원에서부터 그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를 보면 이게 조금 더 다른 면이 보일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 얘기는 마치고 사실은 이제 정보와 진화에 대한 얘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는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이제 이게 또 얘기가 어려워요. 정보 들어가면 훨씬 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그건 빼고 이제 이런 이제 핵심 개념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